이번 시간에는 제15장 정부 예산과 재정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인구 구조의 변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지방분권 기조, 통일 비용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가의 재정 정책은 건전 재정과 적자 재정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며 총수요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적자 재정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채무에 대한 개념과 범위 및 실태를 이해함으로써 국가 채무를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재정 위기를 진단하는 다양한 지표들에 대한 이해 및 자본 예산, 재정 준칙 등과 같은 재정 관리 도구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는 1절 재정 환경의 변화와 재정 관리의 필요성에서부터 4절 재정 건전성과 재정 위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재정 환경의 변화와 재정 관리의 필요성입니다. 재정 환경의 변화는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재정 지출 구조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2018년 합계 출산율 1% 이하, 2017년 고령화 사회, 2026년 초고령 사회 진입, 2050년대 인구 45%의 노인인구 비중 등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아주 절실한 시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재정관리 능력도 강화해야 되고 강력한 지방분권화 기조에 대응한 재정관리 효율화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통일비용 증가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재정관리의 필요성입니다. 국가는 소득구조 및 인구구조의 차이,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절 재정정책과 적자 재정이 되겠습니다. 국가의 재정정책은 정부 지출과 조세에 대한 변동을 통해서 경기를 조정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재정정책의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게 되는데 고전학파인 스미스, 리카르도 등은 비상시와 같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공공경비는 조세에 의해서 조달돼야 한다는 재정 책임의 원리를 강조하고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케인즈주의는 재정 적자가 총수요를 늘려서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의 재정정책 방향이 적자 재정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전학파의 균형 예산 원리보다는 불균형 예산 원리에 입각해서 적자 재정이라는 거시적 개념을 중시하고 있는 이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 전망과 적자 재정입니다. 적자 재정은 재정 적자와 적자 재정 이렇게 두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재정 적자는 공공 부분의 적자가 발생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적자 재정은 통화 증가, 외자 도입, 국채의 발행 등을 통해서 공공 재원을 마련하는 재정 운용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는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에서 2020
2017년까지 주요 재정 전망 결과를 표에서 보면 향후 총 수입은 감소하고 총 지출이 증가하고 재정관리 수지 적자, 국가 채무 비율이 증가될 우려가 농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국가 채무 관리입니다. 국가 채무의 개념과 범위를 먼저 알아보면 국가 채무의 개념은 정부가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가 직접 갚을 의무가 있는 부채, 즉 재정 적자 보전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IMF의 경우에는 GDP 대비 70%를 적정 수준의 국가 채무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의 개념적 비교를 살펴보면 국가 채무는 근거 법령이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있고 국가 부채는 국가회계법이 근거 법령이 되겠습니다. 인식 기준으로 보면 국가 채무는 현금주의, 그리고 국가 부채는 발생주의, 포괄 범위는 국가 채무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이 되겠고 국가 부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든 기금이 되겠습니다. 국가 채무의 분류 기준은 국채, 차입금, 국고채 부담행위가 되겠고 국가 부채는 유동부채, 고정부채, 기타 부채로 나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의 수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장 좁은 의미로서 국제통화기금 기준이 정한 각종 차입금, 국채, 국고채 부담 행위만을 포함하는 것을 국가 채무라 하고, 두 번째는 첫 번째 기준의 국가 채무에 민간의 해외 여신에 대한 국가가 상환 보증을 해주는 국가의 보증 채무까지 포함시킨 것을 말하고, 세 번째는 중앙정부 채무에 각 지방자치단체 빚을 모두 더한 것으로 여기에는 국채뿐만 아니라 지하철 공채와 같은 공채도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넓은 의미로서 국가 채무는 정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기업이나 각종 공단의 채무, 즉 공사가 민간 기업으로부터 빌린 빚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2019년 국가 채무 규모는 2018년 대비 36조 2천억 원, 5.4%가 증가한 711조 3천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는 국가 채무를 비롯한 공기업 부채, 4대 연금의 부족액, 민자사업 손실보전액 등 국가가 보증을 선 채무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018년 3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부채는 약 1,556조 원이고 2017년 기준 공무원 연금공단의 총 부채액만 724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채 관리는 현재의 채무 중심의 재정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도 채무 개념에서 발생 기준에 따른 부채 개념 통계 작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 범위를 채무에서 부채로 전환하고 통합 및 우발 부채를 포함해서 확대 관리하는 것이 검토돼야 됩니다. 또한 통합 부채 및 우발 부채의 변동사항, 관리 계획을 포함하는 재정 건전성의 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서 확정 채무, BTL, 지급 보증 등 잠재 부채를 공개함으로써 재정 위험 요소에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 채무의 범위입니다. 국가재정법 제91조에 국가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 채무에 대해서 국가 채무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전 채무라는 것은
국가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국가의 회계나 기금의 차입금, 국가의 회계나 기금의 국고채 부담 행위 등의 국가 채무를 의미하게 됩니다. 공공부문 부채 작성의 기준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국가 채무 D1으로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현금주의 기준으로 작성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활용하는 국가채무를 말합니다. 일반 정부 부채를 D2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추가해서 국제기준에 따라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되고 그 규모가 IMF, OECD 등 국제기구에 제공되어 국가 간 비교에 활용되는 부채를 말합니다. 공공부문 부채를 D3라고 하는데 일반 정부 부채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추가하여 국제 기준에 따라서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되고 공공부문의 재정 건전성 관리에 활용됩니다. 공공부문 부채 통계 작성 지침에 따른 부채 통계 산출은 현금주의에 따라서 국가 채무를 산출하고 발생주의에 따라서 일반 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게 됩니다. 정부는 PSDS 등을 기준으로 한 공공부채를 일반 정부 부채와 함께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부채 작성 기준입니다. 국가 채무와 일반 정부 부채 그리고 공공부문 부채 이것을 포괄 범위와 적용 기준, 회계 기준, 제출 기관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참고해서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채 및 지방채입니다. 국채는 국가의 재정 수지상 세입 부족액을 보존하고 수지 균형을 위해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재정 수입의 원천이 됩니다. 국채법 제4조에 따라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을 하게 되고 국채는 조세와 함께 중요한 재원 조달의 수단이며 정부가 재정 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최소 비용으로 조달하도록 하고 금융시장과 경제정책 측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채 규모는 2017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 627.4조 원에 99.3%인 623.3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국채는 국고채권, 제1종 국민주택채권, 외압표시 외국환 평형채권 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인데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재정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의 차환 등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감은 교부금 차액을 보전하고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 시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장도,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채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한과 이자의 지급에 관해서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차입금입니다.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금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법정,
유가증권의 발행 없이 직접 차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과 민간기금 등에서 차입하는 국내 차입금과 외국 정부나 국제부흥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해외 차입금으로 구별이 됩니다. 해외 차입금은 정부가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국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도입하는 재정 차관으로 국내 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관 도입에 대해서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한 보증 차관과는 구별이 됩니다. 차입금은 법정 유가증권의 발행 없이 조달한다는 점에서 국채와 구별되고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국가 채무 중 차입금은 3.8조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고채무 부담행위입니다. 국가가 각종 시책을 수행하고자 할 때 공법상 또는 사법상 각종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 채무 부담의 내용 중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국고채무 부담행위라 합니다. 국고채무 부담행위는 국가가 국회의 사전 의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의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국가 채무 중 국고채무 부담 행위는 2천억 원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보증채무 행위입니다. 보증채무란 민간의 해외 여신에 대해서 국가가 상환 보증을 서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정부가 주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보증한 채무를 보증채무라 하겠습니다. 국가보증채무는 미확정 채무로서 확정 채무인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 채무자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채무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보증채무 규모는 21조 1천억 원이고 이것은 GDP 대비 1.2%가 되겠습니다. 이 중 한국장학재단 채권의 보증채무가 11.4조 원, 예금보험기금 채권 상환기금 채권 보증잔액이 9.7조 원 규모입니다. 2018년에서 22 회계연도 보증채무 규모 전망을 표로 했으니까 이거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 투자 사업과 정부의 최소 운영 수입의 보장입니다. 최소 운영 수입 보장제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자본으로 도로나 교량, 기타 산업건설 등 사회간접 자본을 건설할 때 실제 운영 수입이 협약상의 수입에 미달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에게 금액을 보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비용 보존이라는 것은 실제 운영 수입이 사업비에 미달하는 경우에 운영비를 따져서 보존해 주는 것이고 민간 자본을 유치하면서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한 것은 민간 자본을 공공 부분에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었지만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해 줘야 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수정산 터널은 5.6배, 백양 터널은 3.7배, 부산항대교는 2.7배 이상의 투자 대비 수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서 재정에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공적연금과 미적립 부채입니다. 국민연금기금 및 공무원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등과 같은 특수직연금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 적립금이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이미 적자로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책임중기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2050년경에 3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 규모가 당해년도 GDP의 99%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등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공공기관의 부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을 분류하고 있고, 공공기관은 정부 소유의 기관이므로 공공기관의 부채는 결국 정부의 부채로 연결되게 됩니다. 2019년 2월 기준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수는 339개이며 이 중 시장형 공기업이 16개, 준시장형 20개로 총 36개고,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이 14개, 위탁집행형이 97개로 총 93개이고 기타 공공기관이 210개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국가채무를 결정하는 범주인 일반 정부의 공공기관을 일부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 기준은 공공기관 중 원가 보상률이 50% 미만이거나 해당 기관의 판매액 가운데 정부가 고객인 판매 수익의 비중이 80% 이상인 기관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설립 운영하는 일부 공공기관은 국가채무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설립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및 출연기관은 국가채무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전력과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재무관리 대상 39개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495조 6천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정부 부채의 비금융기업 부채까지 포괄하는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7년 1,044조 6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앙, 지방,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는 통합재정관리 체계화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서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유지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채무의 실태입니다. 먼저 국가채무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통계는 IMF의 정부재정 통계 편람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현금주의 방식으로 상환 시기와 금액이 확정 채무만을 인식해서 포괄 범위 및 작성 방식이 다른 국가들과의 국제 비교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정통계의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 도입과 함께 IMF의 GFS 2001을 기본적으로 기준으로 하는 일반 정부 부채 통계를 2012년 말에 마련해서 2011년 회계년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정부 부채 통계는 회계 기준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해서 미지급금, 예수금 등의 발생주의 부채 항목도 포함하고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재정적자 및 공공부문 부채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IMF, OECD 등 9개 국제기구는 통계 작성 범위를 GFS 기준의 일반 정부의 공기업을 추가한 공공부문으로 확대한 부채 작성 지침인 PSDS (Public Sector Debt Statistics를 발표하였으며, 우리나라도 PSDS 등을 기준으로 한 공공부문 부채 D3를 일반 정부 부채 D2와 함께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주의에 따른 국가채무 D1은 660.2조 원인데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우리나라 일반 정부 부채 D2는 735.2조 원, GDP 대비 42.5%로 늘어납니다. 공공부문 부채인 D3는 1044.6조 원으로 이는 우리나라 GDP의 60.4%에 달하는 아주 규모가 큰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2017년 국가채무, 일반정부, 공공부문 부채 세부 내역을 표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참고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 채무는 성질에 따라서 대응 자산이 없어서 미래, 조세 등 실질적인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인 적자성 채무와 외화 자산, 융자금 등과 같이 대응 자산으로 자체 상환할 수 있는 채무인 금융성 채무로 구분이 됩니다. 적자성 채무는 전체 국가 채무의 58.1%인 411.6조 원이고 채무에 상응하는 외화 자산, 융자 채권 등 자산을 보유한 금융성 채무는 41.9%인 296.6조 원 규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자성 채무는 향후 조세 등 실질적인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총 지출 관리 등을 통해서 발행 규모나 상환 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증가 속도를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성질별 국가채무 추이를 표로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국가채무 관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재정법 86조는 정부의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채무 증감 전망 등을 포함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보고서 등을 제출할 의무를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재정준칙제도를 두고 국가채무 등 총량적 재정 지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채관리의 강화 방향입니다. 부채관리의 범위와 세부 기준을 마련해서 관리해 나가야 되고 통합부채관리 시스템 구축 및 부채 통계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4절 재정 건전성과 재정 위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은 재정 건전성 여부는 현재 및 미래의 국가 채무에 대해서 재정상의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말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핵심 개념으로서 채무 불이행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재정 수지가 균형을 회복할 가능성, 즉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재정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를 핵심 정의로 하고 있습니다. 식스는 재정 지속 가능성의 개념상 특징으로 지급 능력과 성장 그리고 안정성, 공정성과 같은 네 가지 요소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한 국가의 제도적 노력은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국가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5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을 억제하고 두 번째로는 국세 감면을 제한하고 세 번째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세계 잉여금 등 처리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두어서 제한을 가하고 있고 다섯 번째로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채무에 대한 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정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절벽이란 정부의 재정 지출이 삭감돼서 정부 부문에서도 일자리가 줄어들고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증가해서 민간 부분에서도 소비 여력이 감소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발다치는 연간 인플레이션이 35% 이상인 경우 해당 국가 평균보다 정부 채권 이자율 스프레드가 표준 편차보다 2배 이상 발생해서 상당한 시장금융 압력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국가 신용평가가 S&P 기준에 의해서 부채 구조조정이나 부채 구조 재조정이 발표되거나 공공부채 디폴트가 발생하는 경우 구제금융 IMF 출자 지분 100%를 초과하는 규모의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경우를 재정위기 사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011년 100%를 넘어서자 예산통제법을 제정해서 국가 부채 한도를 정하고 한도를 넘어서는 정부의 재정 지출은 상하 양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IMF를 중심으로 채무 한계와 재정 여력의 개념을 발전시킨 국가 채무 안전 수준이 논의되고 있고, 국가 채무 안전 수준이라는 것은 기초 재정 수지의 흑자 기조를 유지함과 동시에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최대 부채로 정의됩니다. IMF는 우리나라 국가 채무 안전 수준에 대해서 GDP의 65%에서 7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가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잠재적이고 위협적인 재정 위험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의 재정 지출 현황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주요 지출 항목의 규모와 일반 회계 세출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인건비가 34.5조 원으로서 11.4%를 차지하고, 물건비가 6.4%, 이전 지출이 58.9%, 자산 취득이 6.0%, 상환 지출이 2.7%, 금전 전출금 등이 13.5%, 예비 및 기타가 1%로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하면 2018년에서 27년 기간 동안 총 수입은 경제 성장률 둔화 및 인구 구조 변화 등에 따라서 증가세가 둔화되고, 총 지출은 복지 확대 등에 따른 지출 의무의 증가에 기인해서 빠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정부 재정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3년, 15년에서 17년간 3년 연속으로 채무 및 부채 측면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합재정 수지 비율, 총 자본 대비 영업이익률 지표의 경우에는 2016년 대비 다소 미흡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세 번째,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관리 도구입니다. 자본예산, 복식예산을 얘기하는데, 정부 예산을 지출 형태에 따라서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예산제도를 말합니다. 공공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은 미래세대와 함께 부담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지출하는 예산은 인건비, 건물유지비 등과 같이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경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 항만, 도로 등과 같이 대규모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지출 형태와 성격이 다른 예산을 분리해서 운영함으로써 지출의 효과성을 제고시키려는 예산 제도를 말합니다. 자본 예산 제도는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로 구분하고, 경상적 지출은 경상적인 수입으로 감당해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도모하고, 자본 지출은 투자적 지출로 공채 발행 등 적자 재정으로 충당해서 불규정 예산을 도모하는 방식입니다. 경기 회복 후에 흑자 예산을 편성해서 공채를 상환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 준칙입니다. 재정 준칙의 의의는 재정 수지, 재정 지출, 국가 채무 등의 총량적인 재정 지표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 수치와 재정 운용 목표를 법제화함으로써 재정 당국의 재량적 재정 운용에 제약을 주는 재정 운용 정책을 말합니다. 즉, 적자 재정 비율이 GDP 대비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정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협의의 재정 준칙은 준칙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법적, 금전적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고, 광의의 재정 준칙은 재정 준칙 내용이 다소 느슨하고 해석의 폭도 좀 더 넓게 설정한 것을 말합니다. 재정 준칙은 재정 수입, 재정 지출, 재정 수지, 국가 채무 등 총량적 재정 지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구체적 재정 운영 목표를 재정 규율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이 도입, 운영 중인 재정 건전화 제도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정 준칙의 그 유형에는 수입 준칙, 지출 준칙, 그리고 재정 수지 준칙 등이 있는데 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채무 준칙, 요것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의 재정 준칙 운영 사례는 미국에서는 페이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페이고는 번 만큼 쓰는 pay as you go를 말하고, 영국 정부는 차입에 있어서 투자 지출의 하나에 허용하는 환급률과 총량적 채무 한도를 통제하는 재무 준칙을 운영하고 있고, 공공부문 순채무의 비율을 전년보다 GDP 대비 감축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대비와 연금 재정 충당을 위해서 스웨덴의 제1 재정 준칙은 GDP 대비 2%의 재정 흑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 폴란드는 국가 부채의 준칙을, 스위스와 이스라엘은 재정 수지 준칙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정 준칙 도입 현황은, 우리나라는 2010년에 10에서 14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법제화되지는 못했지만 암묵적 형식의 준칙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즉 재정수지 균형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지출의 증가율을 수입의 증가율보다 매년 2에서 3포인트 낮게 유지해서 균형 재정을 꾀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 정부는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 건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고,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재정 준칙의 법제화, 페이고 제도, 재정전략위원회의 구성, 기관별 재정 건전화 계획 수립, 장기 재정의 전망 및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의 관리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무준칙은 국가채무의 한도, 수지준칙은 관리재정 수지 적자 범위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고 제도와 관련해서 재원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신규 의무지출 도입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 또는 국회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할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 축에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재정건전화 법안은 지금까지 기획재정부나 관련 부서의 예산 지침의 정도에 머물러 있던 준칙 등의 사항을 법률화한 것으로서 준칙의 구속력 강화와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건전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실 경제에서 재정 규율을 통해 강제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